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렸던 것처럼 로스쿨 입시 경험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로스쿨에 처음 도전했던 게 2014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점이 일단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카이는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의 학교에서 이제 갈 만한 학교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성한 라인은 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해 본 리트에서 점수가 127.9점이 나왔거든요. 물론 뭐 130점 이상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120점대 후반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낮은 학점을 극복하고 들어간 케이스가 있다면 성한 라인에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아보는 M사의 웹사이트 거기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뭐 돈 주고 사봐야 되는 거긴 한데 관심 있는 몇 개 학교의 자료들을 돈 주고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연이라고 하죠.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동안의 입시 결과들을 또 쭉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낮은 학점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성균관대 로스쿨에 80점대 초반 학점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몇 개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성한 라인에 지원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사실. 그 80점대 초반 학점으로 합격한 케이스는 분명히 뭐 서울대 법대든지 아니면 자교법대, 성균관대 법대겠죠. 뭐 이런 케이스일 거고 그 외의 요소들이 빼어났겠죠. 뭐 사실 잡격이 있다든지 리트 점수가 130 이상이라든지 뭐 기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학점만 놓고 봤을 때 저학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올해는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한 라인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서 접수를 어느 정도 앞뒀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서 접수를 좀 앞두고 특별전형 자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키는 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하긴 한데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을 거다. 특별전형 자격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자격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하다가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고 혹시 그 서류 접수 끝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한양대는 특별전형으로 성균관대는 일반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왜 성균관대를 일반으로 하고 한양대를 특별로 했는지는 제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 입시 전형상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했고 결국은 서류 접수 마지막 날까지 차상위 계층 선정이 되지 않아서 한양대 특별전형은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 일반 전형만 남은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에 서류 접수를 하러 갔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일단 제가 집이 수원인데 성균관대 있는 데까지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쭉 가니까 너무 멀고 합격하면 여기를 어떻게 다녀? 기숙사 들어가야 되나? 근데 기숙사 비싼 것 같던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로스쿨 가는 길까지도 그렇게 가깝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로스쿨 건물에 딱 들어서서 서류 접수를 하는데 뭔가 약간 낯선 느낌? 당연히 낯설긴 하죠, 처음 가니까. 근데 어쨌든 편하다, 여기가 내가 다닐 학교인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뭐 어쨌든 접수한 날 그랬는데 결국은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해 로스쿨 도전이 끝났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하면서 든 생각은 어땠는지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2012년 경부터 약간 뭐랄까 방황의 시간, 뭐 형벌의 시간, 암흑의 시간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냥 그 시간이 한 해 더 연장된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늘 지내던 대로 그냥 지냈어요. 뭐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2015년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의욕이 활활 타오르고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뭐 조건은 똑같은데 리트도 뭐 딱히 준비를 안 해서인지 123.1로 떨어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란 게 생길 게 없었죠.
거기다가 이제 마침 또 서울권 로스쿨에는 30대 입학자가 거의 없다. 입학자가 있더라도 뭐 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한 고스펙, 이미 사회적으로 뭔가를 갖추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울권 로스쿨은 그냥 무조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그러니까 수도권의 아주 인하, 그리고 이제 지방의 국립 로스쿨 위주로 자료조사를 다시 들어가게 됐고요. 결국 추리고 추려서 최종적으로 인하 로스쿨 아니면 전남 로스쿨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두 학교가 모두 가군에 있었어요. 물론 인하대가 가군, 나군 나눠서 뽑긴 했지만 특별 전형이 가군에만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군에 인하, 전남 이렇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그렇게 추리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학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또 학교 선택 기준에 관해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당시에 제가 학교를 알아보면서 선정한 기준은 일단 입학 가능성, 그 다음에 실무 교수진 비율, 그 다음에 장학금 비율, 이 세 가지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남 로스쿨 같은 경우는 특히나 특별 전형을 12명인가 뽑았기 때문에 입학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인하 로스쿨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을 그때 2명인가 3명인가 밖에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1명, 2명 뽑는 데보다는 뭐 많았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실무 교수진 비율이 매우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장학금 비율도 제법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제 인하 로스쿨, 전남 로스쿨 중에서 하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남 로스쿨에는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인하 로스쿨에 재학 중인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실제로 인하 로스쿨에서 열었던 입시 설명회에 가서 또 설명을 들어보고 그 결과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군에 인하대 로스쿨을 쓰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군, 나군 하나씩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군에는 아무리 봐도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러면 뭐 약간 복권 긁듯이 모교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연대 로스쿨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입시라는 게 항상 뭐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4대1을 안 넘어가면 2대1이나 3대1 정도만 되면 한번 그렇다고 제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이만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뭐 경쟁률 4대1 넘어가는 거 보고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제출을 안 했어요. 2014년에 도전할 때에도 한양대 서류 접수를 안 해서 성균관대만 남았는데 2015년에도 연대 서류 접수를 안 해서 서류 제출을 안 해서 인하대 하나만 남은 거죠. 뭐 불안하긴 했죠, 살짝. 그렇지만 이럴 때 이제 근거 없는 이 신앙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로스쿨에 꼭 가야만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돼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번에 합격을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되지 않는다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부르신 게 맞다면 무조건 이번에 한 번에 합격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여길 가야 할 사람이라면 이번엔 무조건 합격할 것이다. 2014년엔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2015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기도도 했고 그래서 결국 합격을 했죠. 최종적으로는. 아무튼 서류 접수를 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도 제출을 하게 돼 있죠. 우리 구독자분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의 감정이 어땠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펙이 참 없네 뭐 이러면서 근데 또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헛산 것 같진 않은데 물론 인생을 참 잘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쓸 게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적 꿈이 변호사, 특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였다는 점을 이렇게 고정값으로 놓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공익과 관련된 인생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서 자기소개서에 담겨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약점들, 학점이 좋지 않다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이러한 약점들이 진짜 내 약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또 관련된 기억들을 소환을 시켰죠.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내 나이는 20살,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지만 어린 친구들과 함께, 물론 체력적으로는 많이, 실력적으로는 뒤처지긴 했지만 훈련을 건너뛴 건 하나도 없고 모든 훈련을 잘 소화를 해냈고 상도 받았고 그랬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어필을 했고요. 학점이 안 좋은 거, 학점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대학 다닐 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질 않았어요.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또 신문방송학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내가 생각하는 신문방송학이랑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지 않았죠. 또 그 당시가 약간 전환기였는데, 그 이전에 이제 대학생들이 학생운동과 낭만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IMF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는 점점 더 현실에 몰두하는,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 와중에, 제가 국어학번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대학이라는 데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교육활동 열심히 하고 영상 제작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 제작, 편집 이런 거 하면서 지내고, 또 게임도 열심히 하고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점 관리가 전혀 안 됐고 굉장히 낮은 학점을 받게 됐는데, 대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철학이나 사회학 등등 그거 아니라도 어려운 책들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교양과 지식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고, 또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를 잘 못할 뿐이지 나름대로는 공부란 이런 것이다 라는 공부에 대한 가치관도 정립이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공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나름의 가치관과 방법론이 정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걸로 변형을 시켜서 자기소개서에 또 담아냈죠. 관련된 기억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성서와 기독교 과목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교수들의 생각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기억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억을 가지고 제가 요약 정리를 잘 하고 관련된 사안을 굉장히 빠르게 잘 이해를 한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면서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썼죠. 그런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딱 하루 썼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몇 시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빨리 초안을 작성해서 계속 이렇게 고쳐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작업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최종 완성본을 제출을 하는데, 저는 스타일이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런 기억 저런 기억 떠올리면서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대충 딱 개요가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냥 바로 타이핑을 하면서 초고로 거의 완성을 해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때에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딱 앉은 자리에서 쭉 써서 한 번에 써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쓴 다음에 검토는 하죠. 한 두세 번 읽어보면서 오타도 잡고 내용이 이상하다 싶은 건 수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제출이 끝난 다음에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도 딱히 준비한 건 없어요. 저는 약간 면접이라는 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제가 면접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서 무슨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오면 되는데 뭘 또 따로 준비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면접이 지식 테스트라면 뭔가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토론 역량,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라면 굳이 내가
책을 읽고 뭐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내용을 암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준비한 거 없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번호가 되게 뒷번호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냐,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지루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도 오고 하품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는 것 같아서 실제 면접을 할 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크게 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 앞에 교수님 2분 앉아 계시고 이쪽에 이제 직원분이신가 아무튼 여성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편말로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경고를 주셨는데 면접 보는 내내 이 경고판을 드셨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얘기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조곤조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약간 호탕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 성량이 제법 크고, 물론 조용히 말해야 될 때는 지금이랑 비슷하게 조용히 얘기하지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성량이 굉장히 커지고 또 톤도 약간 높아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면접을 치렀고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선행학습 관련 법률안 문제가 나왔었고, 2번째 문제가 기술 관련 종사자의 이직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마 그 법률안의 조항이 한 5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찬반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또 일부는 이거는 찬반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분 교수님 중에 왼쪽에 계신 교수님께서 문제가 찬반을 묻는 문제인데 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률안이 이 중에 일부 조항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일부 조항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이 어느 방향을 원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수님이 아니 그래도 문제가 찬반을 묻고 있는데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중에 로스쿨에 입학한 뒤에 답안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쓸 거냐,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쓸 겁니다. 문제가 5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5개의 부분 중에 제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답안도 그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 가니까 이제 이 교수님도 더 이상 제게 뭐 질문이나 추궁을 하지 않으셨고, 이제 이쪽에 계신 오른쪽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재밌다는 듯이 웃고 계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고, 이제 2번째 질문은 그 이직 관련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오른쪽 교수님하고 주로 대화를 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이 2번째 문제에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에 면접 관련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뭐 어쨌든 지금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론은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는 기업 측의 입장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거꾸로 일반적으로는 영업비밀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해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무튼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론과 이 사안에서 약간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에 계셨던 그 교수님이 그거는 약간 모순이 아니냐, 뭐 일반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안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 미소만 지으셨어요. 그리고 면접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면접 시간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두 분이서 뭐 더 질문할 건 없을 것 같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래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오른쪽에 계셨던 그 미소를 지으셨던 그 교수님께서 나중에 2학년 때 제가 글씨가 느려서 걱정입니다 했을 때 다른 과목도 이런가요? 네. 그러면은 시험 합격이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마치고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 저도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만 대부분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선행학습을 해라. 민법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일단 선행학습 반대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책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합격 발표를 맞이하게 됐는데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 발표 난 뒤에도 이제 또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기쁘고 들떠서 선행학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이제 프리로스쿨이라고 하죠. 로스쿨 입학하기 전에 한 2주 정도였나요? 기초 과목, 기초 학습을 시키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한가요?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나는 수준에서 제 로스쿨 입시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부분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